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생각을 해요. 강하게 욕을 할 겁니다. 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삼백 명의 세월호 승객들은 대기하라는 말만 믿고 배 안에 있었습니다. 구조를 진두지휘한 해경은 그때 뭘 했는가? 이 법적인 잘못은 없을까? 검찰이 당시 경찰 책임자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KBS의 박종훈 기자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명 혐의를 먼저 볼까요? 네. 네. 당시에 해경청장이 들어가 있죠. 네. 네, 혐의부터 보면요. 네. 업무상 과시치사상 그리고 이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수뇌부가 충분히 이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를 했다. 이런 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을 살펴보면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당시 소장인 거죠? 네, 당시. 예. 네. 그래서 총 이 6명, 6명에 실무자 대해서. 3명까지 포함해서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 해경 지휘부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군요. 바꿔 말하면 그때 구조를 잘못한 또는 실패한 또는 구조의 아쉬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당시 초동 대처했을 때 해경 관련된 녹취를 잠깐 볼까요? 네. 세월호가 제주 선박관제센터와 교신한 녹취 먼저요. 예, 저기 사이팅이랑 연락해 주시면 벌써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조금 다시 잡고 됩니까? 예, 지금 회장한테 통보했고요. 하지만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시 30분에 해경이 도착합니다. 36분에 소형 123정의 김모 정장이 해경 본청 경비과장에게 50도 정도 기울어졌다. 바다에 사람이 없다 보고를 했고 44분에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서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해경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해경은 선체 경사가 심해서 선박 내부 진입이 힘들어진 10시가 다 돼서야 선박 외부에서 밖으로 나오세요. 퇴선 명령을 탈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네, 조사 결과 퇴선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라면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 설명한 것처럼 해경이 가서 퇴선 명령을 했어야지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치사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당시 현장에 출동한 1, 2, 3정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서 방송으로 퇴선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1, 2, 3정이 바깥에서 큰 방송 마이크로 퇴선하세요, 퇴선하세요라는 그런 방송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탑승객이 일반인들이 150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 150명 중에 104명, 3분의 2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퇴선을 네, 해서 피해가 그렇습니다. 줄었었는데 그 학생 구조자 같은 경우는 325명 중에 이 75명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탈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안에 있어라 해서 그 지시를 안에 따랐다는 겁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퇴선 명령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해경이 과연 구조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그 지적 많았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이나 이러한 어떤 초동 조치 보고서와 관련되어서 네. 퇴선 명령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초동 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 바로 허위 공문서 네. 작성 그리고 그것을 행사했다는 죄입니다. 잘못한 것과 정부의 행정력, 경찰의 행정력이 잘못 집행된 것과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 또는 과실이 있는 부분과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컨대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화재 현장에서 아깝게 숨진 시민을 구하지 못하면 그럼 소방관도 처벌할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를 처벌하느냐, 그 위법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구조의 주의무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현장에서 본청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교신 내용을 봤었잖아요. 배가 기울어 가지고 탈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월호 주변에 물에 구조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배가 기울어가지고 침몰할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퇴선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것은 현저하게 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좀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도대체 왜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해경이 다 도착해 있었고 헬기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통탄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위, 네, 당시의 영상 보겠습니다. 문자를 때리든지 전화를 걸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나와라 이렇게 하면 바로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 했냔 말이에요. 유관기관이나 다른 데 접하 지시를 하니라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항공구조팀이 배 안에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배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신 거예요? 그 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경청장은 당시 해경청장은 뭐라고 합니까? 입장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특히 퇴선 유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 이 지휘부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현장 보호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지휘부의 지휘와 그리고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네.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세요라고 하는 지시는 해경의 몫이 아니고 선장의 몫이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긴박한 시간에 다른 쪽에 이용됐다라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해경 상황실과 헬기와의 녹취 중에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월호 5층 선실까지 잠기기 시작한 오전 9시 55분쯤에 해경 상황실과 항공대 간의 통화인데요.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청장님이랑 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보다는 청장님이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무항공항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 팬더 5일 이걸 지금 피부 정지하고 무항공항 가서 지금 연료 수급 받고 대기하라고 그렇게 아니 구조하는 사람을 놔두고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임경빈 군인가요? 네. 사경을 헤매다가 헬기를 타지 못하고 경비정 타고 계속 이동하다가 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경빈 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구조되었을 때 맥박이 있다. 산소 포화도가 그 당시에 측정되었던 산소 포화도로 보게 되면 충분하게 응급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헬기로 긴급하게 이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교신 내용을 보면 왜 배로 이송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청장이나 지시를 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서 응급 환자를 놔두고 이송을 미루고 본인이 그것을 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명백하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이냐 아니면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해서 희생된 것이냐 또 이렇게 그 논쟁으로 저희가 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서는 당시에 항공은 물론이고 이 구조 작업에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에 허둥지둥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비행기가 어느 헬기가 항공 조종관 역할을 했느냐 그게 지정된 경로가 사실은 별로 안 보였었거든요. 헬기들한테 이러이런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구조에 관해서는 단 어느 한 번의 지시가 없었거든요. 항공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 지정이 안 됐던 거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해경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경 정장, 현장에 있던 정장은 법적인 처벌을 한 명은 받았죠. 네. 그렇죠.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게 현장에 출동한 이 유일하게 123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책임을 물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년형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구조활동에서 최고 책임자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게 그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대공 마이크가 있었는데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경찰에 대해서 현장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이제 5년 9개월이 지나서 당시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심에서는 원래 4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년이 깎여가지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3년이 선고되면서 재판부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 출동 책임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도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지휘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자료와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기록을 확인을 통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새롭게 기소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